대충이 박수경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전통술 막걸리. 농부가 마셔서 농주, 백성들이 즐기는 술이라서 향주, 곡식으로 빚어서 곡주, 빚는 사람에 따라 얽힌 사연에 따라 그 이름 또한 다양하게 불렸던 술이 막걸리다. 우리 피 속에 항상 막걸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막걸리는 건강 음료이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그다음에 삶의 애환을 달래주는 하나의 좀 시원한 청량 음료 같은 거였거든요. 값싼 가격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막걸리에 다양한 재료가 첨가되면서 막걸리가 새로운 발효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막걸리에 맑은 청주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식이섬유라든가 콜린이라든가 비타민, 단백질 같은 일양의 영양 성분들이 많아서 그게 현대인들의 기능성에 좋아서 건강에도 부합된다. 그렇듯이 더 많은 기능성 물질들이 규명해내면은 와인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통과 과학이 담긴 우리 술, 막걸리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갤러리. 다양한 막걸리를 맛보고 시음할 수 있는 곳. 2016년 오늘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막걸리의 종류는 300여 가지. 우리는 언제부터 막걸리를 사랑해왔고 먹기 시작했던 것일까? 막걸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내 옛날 벼슬 안고 떠돌던 때는 마시는 것이 오직 막걸리였어.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을 적엔 막걸리 마시려도 있을 리 없었다.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흰술인 백주, 즉 막걸리를 마셨고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는 맑은 청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 더불어 막걸리와 관련한 재미있는 일화도 전해지는데 훗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투료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날 밤 임금이 장수들을 불러 장수를 격려하기 위해 내린 술 막걸리. 그러나 막걸리는 한두 동이에 불과했다. 이때부터 장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 고민을 거듭하던 장수는 병사들과 함께 나눠 마시기 위해서 술을 강물이나 우물에 던졌던 것. 막걸리를 희석시킨 그 물이라도 병사들과 나눠 먹었다는 일화다.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막걸리는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문턱이 낮은 친숙한 술이었던 것. 그런데 막걸리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것일까? 막걸리라고 하는 것이 마고 걸렀다라는 의미. 그래서 술을 거르고 남은 지게미에다가 물을 타서 조악하게 만든 술이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금방 걸러서 아주 신선한 술이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손님이 왔을 때 금방 걸러서 손님에게는 일단 신선한 술이라는 의미의 한 표를 좀 두고 싶습니다. 탁주라고 하는 것은 곡물이 들어있는 곡물 플러스 전분질 원료, 거기에다가 국이라고 하는 발효제를 물과 섞어서 발효시킨 술, 그리고 이러한 술덫을 채로 거칠게 거른 술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평균 1인당 소비하는 맥주는 148.7병, 소주는 62.5병, 막걸리는 29.4병. 전체 주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주와 맥주에는 밀리지만 최근 5년간 출구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막걸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선하게 막 걸렀다는 의미의 막걸리는 보통 2주 안에 대부분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즐겨 먹는 시판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막걸리는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로 나뉜다. 생막걸리는 보통 10일 정도의 유통기한을, 60도씨에서 살균 과정을 거친 막걸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한 것이다. 전통 생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무래도 맛이 좀 더 신선하죠. 살균하면은요 맛이 좀 더 간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유하는데 고기로 비교하자면요 생막걸리는 이 지방층이 이렇게 고루 퍼져 있는 어떤 부채살이나 치맛살 같은 고기를 한다면 살균 막걸리는 삼겹살 같아요. 거기에 육질과 지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맛이 좀 더 분명한데요. 생막걸리는 아주 섬세하고 맛이 풍부해서요. 사실 생막걸리의 맛을 들이면은 살균 막걸리 만만치 않죠. 마시기가. 예. 그렇다면 이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양조장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오래된 양조장으로 경기도 양평군 지평 양조장, 경북 영양 탁주 합동 양조장, 중북 진천 덕산 양조장, 한옥 양식과 지하의 발효 공간을 접목한 논산의 양촌 양조장이 있다. (1920년에) 세워져 9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논산의 한 양조장. 이곳엔 과거 술을 빚었을 때 사용했던 도구 등이 보관되어 있다. 그것이 옛날에 막걸리 운반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옥구통이 있죠. 옥구통과 같은 이런 종류의 용기인데 이게 다 나무로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술통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뚜껑이 되는 거죠. 이 뚜껑. 그리고 요 구멍이 그 막에서 술을 일일이 이제 딸고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용기입니다. 오랜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이 양조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건축 양식. 외부에서 보면 단층 구조이지만 건물 안은 반지하와 반이층으로 구성된 복층 구조다. 발효 숙성 등과 관련해 온도 관리가 중요하므로 대체로 양조장들은 발효 공간을 평지보다 낮은 지역에 뒀다. 이 양조장도 반지하의 공간에 발효와 숙성 및 다 익은 막걸리를 거르는 제성까지 모두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반 2층 공간에는 막걸리의 주 원료인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두어 원료의 이동을 수직 구조로 처리하도록 양조 공정을 만든 것이다. 반지하로 돼 있는 이런 상황은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반지하로 이렇게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기계 시설이 미흡하고 또 냉장 시설이라든가 보온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건축 양식을 이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막걸리 제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막걸리는 쌀, 누룩, 물 세 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데 시판되고 있는 막걸리에 사용되는 누룩은 입국과 전통 누룩으로 나뉜다. 입국은 종균을 배양해서 만든 누룩이고 밀, 보리, 좁쌀 이런 것을 베이스로 메주를 성형하듯 미생물들이 자연스럽게 번식하듯 만드는 건 전통 누룩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막걸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입국이라는 발효제인데요. 이것은 종균, 그러니까 미생물 중에서 좋은 미생물들을 선별을 해서 배양을 하는 겁니다. 이 입국을 가지고 막걸리들을 많이 제조를 하게 되는 거죠. 맛이 조금 단순하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술을 안정적으로 발효를 할 수도 있죠. 이 양조장에서도 입국 누룩을 사용해서 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다. 그 종국균을 그 밀가루에다가
접종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골고루 이제 섞이게끔 해가지고 균을 이제 증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과정이거든요. 입국을 사용해서 효모를 증식시키고 그 효모에 밥을 넣고 발효를 시켜 막걸리를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막걸리의 90%를 차지하는 물은 막걸리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양조장 안에 오물이 있어요. 이런 데 드물어요. 왜냐하면 물을 섞어야 되니까 바로 두르박에서 꺼내서 물을 바로 여기다 붓는 거죠. 저기 마당 바깥에 우물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물을 복원해 놨어요. 이렇게 얼려놨는데 사실 그 우물이 중요하죠. 막걸리에 있어서 물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85년 동안 이 우물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1년에 2번씩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그 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이 상당히 그 연한 연수라고들 하고 물맛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100여 년 전 양조장을 통해 서민들의 술로 대량 유통되며 확산된 막걸리.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 전통 누룩을 활용한 전통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부산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금정산성. 한눈에 봐도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마을. 이곳에 조선시대 초기 화전민들의 생계수단이자 금정산성을 축조하던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술, 토성 막걸리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선 전통 방식으로 누룩을 빚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다. 다 이곳에서 반평생 누룩을 만들어 오신 분. 피자 모양의 도우를 연상시키는 누룩을 성형한 후 누룩방으로 옮겨진 후 건조 과정을 거친다. 이 막걸리의 맛의 비밀을 담고 있는 누룩을 건조시키는 누룩방. 여기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라 갖고 효모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룩 요 밑에 보시면 사이사이 밑에가 전부 효모가 있습니다. 이게 곰팡이 균이라는 건데 효모거든요. 이게 다 있습니다 안에. 이 누룩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기계로 하면 그게 이거 자체 곰팡이 균이 잘 안 펴요. 그러니까 발로 밟고 반죽을 하고 그래 해야 요 안에 사이사이 곰팡이 균이 다 있거든요. 그 뭐 공장으로 툭툭 찍어내듯이 하면 뭐 어디 저희들 쉽지 않습니까? 발로 하나하나 다 밟아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 다 균인데 놔야 되고 하니까 이게 뭐 이제 술을 잘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대째 가업을 이어 막걸리를 만드는 유청길 명인. 역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1차 성형을 하는 데입니다. 뭔가 하면 이제 통밀을 갈아가지고 반죽이 된 걸 갖다가 여기서 1차로 이렇게 성형을 하는 거예요. 발로 밟기 전에. 자,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이렇게 보자기에 사가지고 이렇게 바른 거예요. 밟아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피자 모양의 도우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테두리가 두껍고 중간은 굉장히 얇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습기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곰팡이가 잘 피게 하기 위해서다. 동그란 거 자체도 보면 옆에 도톰해요. 피자 같은데 요 옛날부터 왜 떡을 만들 때라도 이 끝에가 도톰하게 만들어야 이 발효가 잘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들 누룩도 여기 끝에가 도톰해요. 그리고 중간에는 얇고 그래야 곰팡이 균이 잘 핍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계속 발로 밟아요. 요 밟으면 안에가 공기층이 착착착 되시. 옛날에 그 빵 보면 뱃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거 똑같은 원리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누룩이 건조되면서
노란색과 흰색, 검정색 꽃이 다 보이는데 꽃이 핀다고 해서 황국, 백국, 흑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룩방 내부 온도는 보통 3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곰팡이가 피기 위해 온도와 습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이 방은 되게 따뜻하네요. 원래 따뜻해야 돼요. 이 온도가 안 맞춰지면은 누룩이 꽃이 안 펴요. 온도, 습도 이런 걸 이 누룩방에 잘 맞춰줘야지. 이것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사실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요, 통밀을 빻아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누룩방에 들어가서 30도 정도 높은 온도에서 30도, 35도에서 충분히 곰팡이가 이렇게 피도록 만들거든요. 이 곰팡이균이 만들어낸 효소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그 지역마다 곰팡이균의 어떤 분포도 다르고요. 또 그때 들어오는 효소의 어떤 그 힘이나 효소의 기질도 좀 달라집니다. 이거에 의해서 사실 메주를 어떻게 띄웠느냐에 따라서 장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누룩을 어떻게 띄웠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균의 분포가 상당히 다채롭게 그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맛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쉽게 보이진 않지만 누룩방 내부에는 균이 분포하고 있고 누룩방의 위치나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누룩의 질이 달라진다. 균 자체가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몇십 년에 걸쳐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 방에 있는 그 자체를 옮길 수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을 손을 대면 한 6, 7개월 정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한참 동안 이게 곰팡이가 잘 안 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옛 조상들의 지혜가 숨겨진 막걸리는 어떤 맛을 지니고 있을까? 굉장히 산미가 독특하고 동치미 국물을 마시는 느낌이 들며 동시에 유산균 음료를 마시는 풍미가 느껴져 새콤하다는 평이 주류를 이룬다. 막걸리는 사실 물뿐 아니라 누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 달라지게 되는 것. 이렇게 보이는 여기 이제 특히 이 막걸리는 일반적인 쌀이 아니라 밀누룩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막걸리에서 독자적인 방법에 누룩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누룩, 그 발효제를 술에 있어서는 사실 뼈이고 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을 지금 만드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누룩을 가지는 것을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누룩에 따라서 술 맛이 굉장히 좌우가 되거든요. 전북 정읍에 자리한 주조장에서 자신만의 누룩을 만들어 막걸리를 빚어온 송명섭 명인. 제 술은 그 술이 만들어졌을 때 쌀, 물, 누룩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지고 만들어진 다음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술이 얼마만큼 보존이 되는지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어떤 맛으로 변하는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보관한 술이거든요. 이 맛을 한번 보세요. 아주 두터운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그가 만든 막걸리. 혹자는 그의 막걸리 맛을 단맛이 없는 데다 백지 상태의 도화지처럼 어떤 음식을 가져다 놓아도 궁합이 맞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식품 명인인 송명섭 씨는 자신의 막걸리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데 그 이유 또한 그만의 독자적인 전통 누룩 때문. 법제라고 해가지고요. 이 누룩을 만들 때 그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나쁜 냄새 이런 거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술에 넣기 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누룩을 빚는 중요한 원료인 밀. 그는 이 밀을 불려서 사용한다. 여기서 싹이 트기 시작을 해요. 밀에서. 이게 싹이 트기 시작을 하면은 이미 밀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분해하기 시작을 하죠. 그 분해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이거를 분쇄해서 누룩을 만들어요. 지금 이게 자기 몸을 이렇게 자기 몸 스스로 변형을 일으킬 때, 그럼 이 변형을 일으키면은 거기에 이제 그 효소력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떤 거는 왜 오래전부터 쌀이 아닌 밀을 사용해 왔던 것일까?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밀을 이렇게 빻아보면은요, 밀의 어떤 가루하고 겉에 껍질이 이렇게 잘 분리가 덜 됩니다. 쌀은 완개가 완전히 벗겨지지만, 그래서 그 밀기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밀가루는 국수나 수제비를 하지만 밀기울이 좀 아깝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서 누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밀기울의 천연적인 여러 가지 균들, 효모랄지 여러 가지 곰팡이 균들,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건 어떤 과학적인 특성이겠죠. 그런데 현재 국내 막걸리에 사용되는 전통 누룩은 크게 쌀누룩과 밀누룩으로 나뉘어진다. 전통 누룩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주는 직육면체인데 누룩은 평면적이다. 둥그런 피자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실제로 자세히 관찰해보면 누룩은 고두밥 속에 있는 전분 등을 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 밀누룩을 이용하면은 밀에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지면 일단 아미노산으로 바뀌거든요. 이 아미노산이 효모가 갖고 있는 효소에서 다시 또 분해가 되집니다. 그럼 이게 술의 향기 성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뭐 전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녹말만 필요한 거고, 향기를 얻기 위해서는 단백질 같은 아미노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단백질 같은 이런 영양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쌀을 많이 사용해왔다. 하지만 대형 양조장에서는 쌀이 아닌 밀의 사용량이 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찹쌀로 만드냐, 그다음에 맵쌀로 만드냐가 다르고, 최근 근대에 와서는 이제 밀가루 막걸리가 대중적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부분 쌀 막걸리였고, 1965년에 양국관리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술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쌀로 술을 못 만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그때부터 밀가루를 이용해서 술을 제조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누룩의 종류에 따라 맛도 달라지는 것일까? 쌀 막걸리는 굉장히 맛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한 데 반해서 밀 막걸리는 굉장히 좀 텁텁하고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쌀로 만들었냐, 우리나라에서는 쌀 막걸리냐 밀 막걸리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막걸리의 중요한 발효제로 쓰이는 누룩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무엇일까? 막걸리 발효에 쓰이는 누룩에는 많은 유산균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누룩에는 어떤 효모가 있는 것일까? 화면에 보이는 타원형이나 둥근 모양의 그 미생물들이 막걸리 안에 들어있는 효모이고요. 그 양조에 직접적으로 발효를 관여하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여기에 이 타원형으로 보이는 것들이, 모양의 것들이 다 효모이고요. 막걸리에는 사카로마이트스 세리비지에라고 부르는 효모가 굉장히 많이
오염종으로 이제 발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문헌에 존재하는 누룩을 저희가 그 현대적인 어떤 제조 방법을 통해서 복원을 해서 그 복원된 누룩에서 여러 가지 미생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분리된 효모가 약 한 400종, 그리고 곰팡이가 한 200종, 그리고 세균류가 한 100종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국 방식의 누룩과 전통 누룩은 미생물에서도 실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입국은 하나의 균주를 접종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균주로만 발효시킨 발효제를 의미를 하고요. 우리 전통 누룩은 그 균주를 접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하는 그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제 자연 발효를 하는 발효제입니다. 따라서 입국에는 하나의 이제 균주만 존재를 하고요. 저희 전통 누룩에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일부 어떤 누룩 같은 경우에는 밀 그 껍질까지 다 통밀로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 어떤 경우에 뭐 녹두를 섞는 케이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생물 분포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그 똑같은 쌀 양이랑 똑같이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해서 사실 눈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다양한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누룩은 막걸리 발효제를 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누룩은 밀이나 쌀과 같은 곡류를 물로 반죽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곰팡이, 효모 및 세균이 생육할 수 있도록 배양한 것입니다. 누룩 속의 곰팡이와 효모는 곡류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거나 전분을 포도당으로 당화시키며 또 당화된 포도당을 알코올로 만드는 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균인 유산균은 유기산 및 유산을 생성하여 유해 세균의 증식 억제 및 청량감 증진 등에 도움을 줍니다. 2014년 신라대학교 막걸리 세계화 연구소에선 암과 막걸리의 연관성에 대한 실험도 이뤄졌는데 막걸리의 생리활성과 관련된 연구로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을 하였는데요. 또한 인체 암 세포주에 미치는 막걸리의 영향 연구에서 막걸리 농축액을 각종 유기용매로 분해하여 암 세포에 투여한 결과 메탄올 분해층에서 암 예방 및 암 세포 억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항암 및 항종양 성질을 가진 파네졸 등에 의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전통 누룩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을 연구하는 또 다른 곳, 한국식품연구원. 저희들이 이제 쌀에서 온 성분을 좀 주목했습니다. 그 성분은 곡류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고요. 이 성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암에 저희들이 투여했을 때 이 성분 자체가 그 암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막걸리에 이 성분이 위암 성장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걸리의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저희 막걸리가 다른 주종이랑은 좀 다르게 좀 다양한 영양 성분이랑 그 식물 유래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그 미생물에 의한 발효 대사 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체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현재는 저희는 항산화랑 숙취 개선 효능이랑 더불어서 고혈압, 비만, 당뇨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막걸리로부터 발굴을 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 덩어리인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발효과학이 빚어낸 조상의 지혜가 담긴 음료인데 막걸리는 또한 정성이 담긴 술이기도 하며 막걸리가 생산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강원도 산간지방 삼척 오지마을. 이곳에 토착 전통주를 빚고 지켜온 사람이 있다. 술의 시작은 역시
물이다. 술은 굉장히 물이 중요합니다. 이 삼척 불술 같은 경우에는 물을 첫 번째로 생각해가지고 바로 이 지역은 삼수령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이제 한강, 낙동강 50선이 이제 시작되는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봐야 돼요. 먼저 술을 빚기 위해서는 밥 짓는 과정이 중요하다. 밥이 몰랑하게 잘 됐어요. 일반 술은 고두밥으로 이 시루에 쪄요. 이제 시루에 찌는데 이거는 불술은 이 솥에 우리가 이제 밥 해 먹는 식으로 동일하게 밥을 합니다. 약간만 그다가 물을 좀 더 줘가지고 약간만 좀 질게 하면은 굉장히 술이 잘 돼요. 그 색깔이 분명히 고두밥과 일반 밥과 차이가 나죠. 밥을 지은 후 엿기름을 만드는데 밥과 엿기름을 혼합한다. 엿기름은 모든 자료를 삭혀주는 역할을 해요. 모든 잡균이나 그다음에 당도 착출을 해주면서 그다음 색깔도 만들어주고 술이 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효모의 먹이사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 이것만의 특별한 방법, 왕겨로 술을 삭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왕겨는 서서히 타면서 온도가 약 55도에서 65도로 형성하면서 약 72시간 삭히게 되는 것. 왕겨를 덮어서 불이 꺼진 듯 보였지만 천천히 태워지며 열을 항아리에 공급하고 있다. 이걸 비가 와도 이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여기 자체가. 이 비가 오는데도 마당에다 왕겨를 태우면은 비가 오면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습 효과도 있는 거래. 참 우리 조상님들을 보면은 진짜 대단해. 술이 잘 되나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잘 됐네. 72시간 삭히면 황갈색을 띠게 되는데 완전히 양주같이 아주. 이후 솔잎과 대추 등 부재료를 넣어 일정한 온도에서 3, 4일 이상 발효를 시키면 술이 완성된다. 오랜 기다림이 빚어낸 조상의 지혜가 담긴 불술이다. 첫 번째는 물이 되겠죠. 물이 좋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술을 잘 발효시킬 수 있는 온도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맛이 뚜렷하게 잡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산세, 그러니까 이 기후 흐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왕겨라는 것은 이 불이 활활 타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타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은근히 타요. 그러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이 불술에도 감자와 옥수수가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강원도 산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 강원도 이 산간에서 이제 빚어 먹다가 보니 이제 옥수수나 감자로 이 불술을 이제 만들어 먹었죠.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제 쌀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또 구할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쌀로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8도가 있잖아요. 근데 8도에 있는데 8도의 막걸리가 좀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라도의 일단 막걸리를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울금이 들어간 막걸리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다양한 솔잎이나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 있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활용한 막걸리들이 굉장히 많고, 경상도의 막걸리는 그 지역에 있는 식재료나 식품보다도 그냥 쌀만 가지고 만드는 그런 막걸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충청도의 막걸리를 보게 되면 다양한 국화나 아니면 거기 있는 꽃이나 두견주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막걸리는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주 원료로 다양한 막걸리가 생산되었으며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했다.
거의 대부분 심리 안팎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고 거기서 쌀을 얻고 그 자기 밭에서 밀 얻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가공해하고 술을 빚고 누룩을 빚고 했으니까 무엇보다도 지역성을 반영한 그다음 그 지역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사용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다양화 차별화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생물만큼은 철저하게 지역성을 반영한 그 기후와 풍토를 반영한 미생물 배양 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역마다 각각의 자생하는 토종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특성의 누룩들이 생산이 되고요. 저희는 그 지역마다 이제 생산이 되는 누룩을 다 수집을 해서 그 누룩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우수한 유전 자원을 저희가 분리해내서 우수한 종균을 가지고 누룩을 표준화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또 한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토착 품종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누룩과 발효 방법으로 빚어낸 것이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다. 다양한 발효제와 성분을 첨가해 우리 술 막걸리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막걸리 향이 참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맑은 술은 맑은 술대로 깨끗하고 담백한 깔끔한 그런 특징이 있지만 막걸리는 막걸리대로 풍미가 다양합니다. 거기에 이제 맛성분이 청주보다는 더 복잡해지니까 훨씬 다양한 개성을 가진 요즘 젊은 현대인들한테는 기호별로 부합될 수 있는 술이 되지겠죠. 막걸리가 젊은이들뿐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본의 유력 신문사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막걸리가 가진 매력. 그래서 먼저 아이보리 컬러다. 두 번째는 탄산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도수가 낮다. 네 번째는 생이다. 이 네 개를 가지고 그 일본의 사케업체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일본 사케업체들도 막걸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막걸리가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걸리가 가진 매력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막걸리는 어떻게 마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 막걸리를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면 바닥에 이렇게 쭉 쌓이게 되잖아요. 그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주로 쌀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바닥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은 그 어차피 쌀에서 유래한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어서 이렇게 막걸리의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다양한 종류의 부재료가 막걸리의 재료로 등장하기도 시작했다. 다른 트렌드는 소위 소주에서 불기 시작한 과일 그 리큐르 스타일의 술들, 그러니까 뭐 자몽, 뭐 유자,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막걸리도 똑같이 바나나 막걸리도 생겨나고요. 그런 다른 과즙이나 다른 부재료들을 통해서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하는 게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맛, 향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막걸리. 전통 술을 넘어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 막걸리에 대한 선호도는요, 사실은 국적별로 아주 다양합니다.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히 단맛이 좀 있는 막걸리를 선호하시는 추세고요. 그리고 만국 공통으로 보면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막걸리를 가장 선호를 하시죠. 그렇다면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포도도 우리가 식용포도의 캔버럴리는 아주 입안에 들어가면 달콤하지만 양조형 포도는 사실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즙도 좀 적고 알도 작고. 그렇지만 발효를 했을 때의 기질이 또 다른 기질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술의 재료라고 하는 쌀이든지 보리든지 밀이든지 그런 차별화된 것들이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누룩에 대한 차별화, 그래서 자기 누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누룩 냄새가 많이 나면은 특히 외국인들은 기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젊은이들은 와인이나 맥주 같은 외국 술들을 많이 접한 사람들은 우리 술을 안 좋게 여기는 거죠. 술 빚는 방법에 좀 더 치밀해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좋은 원료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양조를 하면은 우리 술이 제 견해에서는 와인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발효식품인 막걸리의 가장 큰 매력은 나눔. 역시 그 막걸리가 가진 매력은 나누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기 잔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퍼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역시 각각 지역마다 그 막걸리가 가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막걸리를 한 잔 즐김으로써 그 지역의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사실 막걸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포근한 느낌이 들면서도 언제든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막걸리란 무엇일까라고 보면 바로 우리의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과 역사 그리고 발효 과학의 산물 막걸리. 누룩은 막걸리를 빚는 사람들의 혼이자 장인 정신이 빚어낸 수고의 산물이다. 하지만 막걸리는 본래 마음을 나누기 위한 술이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직하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술은 먹는 사람도 그냥 먹으면서 느껴. 네, 아까 맛을 보니까 다르다 느끼잖아요. 느낌으로,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이 얼마만큼 멀리 가냐면요, 여기서 바라는 그 마음이 서울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마음이 전달이 돼요. 진심을 다해 빚은 술로 나눔을 실천하려고 했던 조상의 지혜가 담긴 술, 막걸리. 어쩌면 이 술은 오래전 조상들이 후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